네,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국민의힘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과연 혁신위원회에 누구를 인선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인 위원장은 여성을 많이 모시려고 한다, 이런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현재로서는 거론되고 있는데, 대변인님, 네. 지금 어떤 분들이 좀 거론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 당이 애초에 네. 26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혁신위 인선을 마무리 짓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시에 혁신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서 발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당내 좀 취재 환경을 알아보니까 혁신위 구성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배석해서 네. 내일 혁신위원회 위원 구성 명단을 직접 발표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과 포용에 네.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영남당이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비영남 지역, 그러니까 특히 호남이나 충청 지역 수도권 인사들, 그리고 원외 인사들, 여성 인사들이 대거 혁신위원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내일 오후쯤에 혁신위 인선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혁신위 인선은 완료됐고 내일 오전에 최고위에서 최종 확정 받은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일 오전에 발표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이 아니라 최고위원회의가 1시 반에 네, 열리는데, 그렇군요. 네, 이 최고위원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네. 하는 상황이어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오후에 바로 네.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미 혁신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의원님, 좀 어떤 인물들이 혁신위원회에 좀 이름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여성, 원외, 그럼 직접 이제 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거는 좀 낙동강 벨트 이쪽은 좀 거들지 네. 마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히려 영남 부분 제외하고 너무 영남 정당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 이 시기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 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나 또 한동훈 장관의 거치가 좀 표명돼서 네. 이미 조금 더 메머더급의 혁신위원회가 정권을 가진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총선 때 온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하고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혁신위원장 간의 어떤 역할 분담과 위상을 나눠 가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혁신위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나중에 당에 왔을 때 포함시키는 전제로 하면, 결국에는 이번에 강서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젊은 세대, 또 수도권, 좀 더 파격적인 원회에 네. 어떤 변화, 본인이 얘기했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 출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구에 대해서 어디에 나오겠느냐, 이런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직까지 총선에 나가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만, 종로에 나와야 된다, 비례대표로 나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변인님, 한동훈 법무장관 내년 총선에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 말씀하셨으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 이전에 의원 생활을 오래 했고요. 네. 제주도지사 생활했고요. 직업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보수를 대표하는 소장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 원희룡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지역과 관련해서도 좀 많은 얘기들이 네. 오고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일부 거점,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점에 배치시켜서 네. 그 지역 선거 전체를 이끌겠다라는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 재개발 문제와 같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북부 고양이 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제가 생각하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에
어떤 출마의 신호를 줘야만 네.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을 이끄는 데 있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역할이 또 우리가 영입해서 출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내리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원희룡 장관 또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해봤고 혁신위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혁신위에 수도권 여성 인사들이 많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윤계 인사들도 과연 이름을 올릴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자기에게도 이번에 합류해달라 이런 요청이 왔는데 본인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천하람 위원장 영입은 무산됐지만 인 위원장이 비윤계를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변인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당연히 이번 그 혁신위의 네. 중요한 화두가 포용과 탕평입니다. 그리고 변화.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내 통합이잖아요. 네. 당내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통합을 이뤄낼 것인가. 상징적인 의미로 전 이준석 대표계라고 할 수 있는 천하람 위원장에게도 함께 조인을 네. 해서 중지를 모아보자라는 의견을 전달한 거고요. 저희 혁신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기 때문에 오퍼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천하람 위원장이 당 밖에서만 계속 이렇게 쓴소리를 할 게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네. 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은 합류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혁신위원회 그렇다면 이지준석계라든가 유승민계 같은 비윤계 인사들이 좀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천하람 그 위원장이 오는 것은 본인은 뭐 사실은 대구 경북 사람이지만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호남에 대한 그 부분도 보완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비명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아쉽게 본인 스스로는 바로 직전에 최전혁신위원으로 일했는데 또 이번에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비켜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이 받아들일 네. 수 없는 조건을 얘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승민, 이준석 신당론을 이렇게 의심가게 하는 배경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친윤계와 거리가 멀다고 보는 의원들을 가급적이면 이제 인 위원장은 찾아서 모시려고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위원장에게 인유한 위원장이 말하기로는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인유한 혁신위가 과연 국민의힘의 공천 룰까지도 손을 댈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천 룰에 손을 대야 된다? 아니다. 공천 룰까지 손을 대는 것은 과도하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인유한 위원장은 공천 룰까지 손댈 것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 제가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그 다음에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혁신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요. 네. 다음 총선의 주요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인재영입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요. 네. 또 뭐 12월 말에서 1월 초 정도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천과 관련한 전권을 공천관리위원회가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룰과 관련해서 혁신위원회가 전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됐을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방향의 혁신을 통해서 공천을 제대로 할 것이냐, 네. 총선 승리를 이끌 공천을 만들 것인가를 놓는데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도 그런 요지의 말을 했으니까 그런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안 같은 것을 네. 만드는 역할을 혁신위가 할 것이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하도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이 의사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정치인으로 일해왔다면 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만약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개헌을 할 것이다. 혹은 뭐 큰 틀에서의 말하자면 권력 구도 재편에 대한 어떤 담대한 비전을 낼 것이다. 혹은 당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갈 네. 것인가가 예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분은 정말로 완전 정치적인 데이터를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잘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겨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비전과 한 방향 정리를 갖기가 힘들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비로소 저분이 뭘 하고자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한 지금 현재 당의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로 보면은 이제 그 총선을 임박해서 혁신위가 지니고 있는 그 말하자면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인화성이 강해요. 발을 한 번만 잘못 삐뚤어져도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토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민감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공천률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루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정말 이제 영남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난다든지 또 혹은 그런 면에서 김기현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보완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정도밖에는 우리가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한마디 조금만 거들자면요.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천 룰을 만드는 아주 주춧돌을 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천 룰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룰 하나하나에 따라서 당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과정들을 저희가 뭐 2016년이라든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그 역사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당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상 정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에 하는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영남권은 한 발 물러서라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분분하게 나왔는데 오늘 이 위원장에게 이 뜻의 진위를 물었더니 농담도 못하느냐.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대변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우리 당을 보는 국민의 시각 가운데 가장 큰 그 약간의 부정적 시각이라고 할까요? 영남당 아니냐. 그리고 또 이 김기현 대표의 2기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도 도로 영남당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당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낙동강 하류 밑에 세력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한 것도 사실 글쎄요, 확대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당의 전체적인 변화에는 반드시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변화와 희생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을 것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논란이 지나치게 커져서 당내에 소모적인 분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운대 하태경 의원이 서울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뇨한 위원장이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 것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2020년에도 3선 이상 우리 그 국민의힘 우세 지역에서 3선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용퇴를 해 주십시오라고 당시에 김태흠 지금 충남지사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우리 당에서 그동안 많은 공헌을 해온 반면에 또 그만큼 혜택을 누린 분들은 당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의 가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선배 의원분들도 그런 용기를 내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선언 이후에 그 뒤를 잇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 예민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정치권에서 집토끼 산토끼를 하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대구 경북도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부산 경남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양성도 좋은데 집토끼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단순히 영남권 용태론만 아니라 정말 어떤 객관적 시스템의 평가에 의해서 다선 의원들을
지역과 상관없이 다만 지금 현재는 새로 사무총장을 뽑으면서 이분이 사실은 영남 인사인데도 경기도에서 자기가 일을 했다는 식으로 수도권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해석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접어야 된다라는 거 냉정하게 영남권 지역에 인사 치중됐다는 걸 반성을 하면서 사실 골고루 다양성을 원내와 원외 또 친윤 비윤을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신당론 또 제3지대 빅텐트론이 다시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실제로 탈당할 가능성,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유승민 전 의원과 그 과정에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치인은 무한한 네.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준석 또 유승민 전 의원이 네. 투합해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당 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분 모두 큰 궤,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정에서도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해 왔던 거고요. 이 두 분이 만약에 신당을 만들어서 성공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제3지대 창당 역사상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정당이 있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과거에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수당이 되기 위한 과정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의 지금 고착화된 양당 구조를 깨기는 굉장히 어려울 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비례대표를 둘러싼 선거구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바탕으로 한 비례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못하도록 포용하고 연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오전에 인터뷰에서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라 다수당을 만들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에 나와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대구의 무소속 정도로 출마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은 창당보다는 네. 다시 살아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봐요. 실제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이준석 대표는 오히려 자기가 유승민 의원보다는 훨씬 더 신당에 창당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례 한두 개 정도로 만들어서 비례대표로 다시 입성할 수도 있는 인물인데 반해서 유승민 의원은 탈당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새가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준석과 유승민이 같이 움직인다. 이것이 아닐 수 있다. 다만 정계 개편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혼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중도를 지향하듯이 민주당의 뭐 소위 가결파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사실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만 서로 입장이 다를 뿐이지 다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일부 심지어는 뭐 정의당도 거의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승민과 뭐 박원석과 이렇게 민주당 세력을 만들어가는 그러면 그 위에다가 금태섭 양양자도 넣는 그런 말하는 빅텐트 신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스스로는 신당을 만들 생각이 없지만 그 새가 수도권의 방향을 받았을 때 자기도 거기에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런 의중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3지대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만약에 당선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다시 받아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서
중삼이라고 하나요? 네. 마이너스 중진 3선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3번 나와서 지금 다 낙선했기 때문에 노원병이 굉장히 그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사실을 아마 지금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발언들의 흐름을 좀 종합해 보면 자신이 무소속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대구 영남에 가서 당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본다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과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같은 식구로 다시 활동한 이 전력을 봤을 때는 저희가 아까 말한 빅텐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정광식 대변인님께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보다는 대구에서 출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마 뭐 내심으로는 그런 쪽을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제3지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등이 대한신당 창당을 위한 포럼을 결성하고 창립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도 참석을 하면서 또다시 제3지대 빅텐트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포럼에 같이 갔다고 해서 다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태섭, 양양자 이분들은 창당을 뭐 주창하고 나섰지만 새가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태근, 박원석과 같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큰 정당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현역이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현역이 붙어서 예를 들면 교섭단체 그걸 만들어 간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정부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총선을 치른다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서로 세를 모아가는 그런 노력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이 지점을 같이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도 그런 지점을 보고 있다고. 지금 당장 그런 것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또 하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 지그룹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룰과 관련해서 혹은 뭐 친명계들이 굉장히 끝까지 무슨 뭐 징계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감추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경선 가서 그 출마도 못할 바에야 이 흐름에 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 이제 신인규 뭐 정당 바로서기 대표 변호사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크고 작은 회오리가 칠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뭐 빅텐트라는 용어를 쓰셨잖아요. 빅텐트를 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 빅텐트가 완성이 될 텐데 지금의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제3시대를 규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가 빅텐트를 만들 정도의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정치부를 오래 좀 출입한 기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빅텐트가 아니라 일반 작은 규모의 텐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첫 일성으로 단합과 통합을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른바 가결파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명직 최고위원이 공석 자리고 정책위 의장 역시 공석인데 이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 것이냐가 이재명 대표의 진짜 통합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용준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뭐 전체적으로 호남을 비롯해서 다음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된다는 데 대한 이견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최고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어떤 그 가결파들에 대하여 상당히 그런 날선 그 비판을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뭐 어떤 임명직 자리를 누가 꿰찬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스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서 여러 가지 공천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명계에서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점차 총선과 가까이 져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서서히 어떤 대립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대로 공천이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비명계에게 불이익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비명계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만약 친명계가 데이터라든지 전체적인 정보를 다 갖고 네. 있다면 사실은 상당히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당원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떤 명부라든지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또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런 지점에 대해서 비명계들이 사실은 공천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변인께서는 다른 당이지만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에 이재명 당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면서 통합하겠다. 네. 그러니까 작은 차이 극복하고 하나로 가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명직 최고위원 지난번에 그만두신 분이 송갑석 네. 의원입니다. 호남 비명계를 대표하는 의원이었고요. 정책위 의장은 김민석 의원이었죠. 김민석 의원은 친명계지만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하면서 그만두었는데 두 자리 모두 단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둔 인선에 나설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여왔던 정치적 메시지들을 봤을 때도 당이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번에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공천으로 갔을 때 이게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극렬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선 과정에서는 네. 비명계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천 과정에서 많은 파열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다만 네. 이번 인선은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민주당의 공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만간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친명계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안 같은 안을 내놓으면서 이것이 비명계 몰아내기용이 아니냐, 비명계에서는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주 의원님, 이 부분이 네.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예컨대 김우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회사 어떤 여론조사 회사를 하느냐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경쟁력 조사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떤 그 다선 의원들한테 그게 뭐 알고리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냐 결과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선 의원들 경쟁력과 연관돼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것이 해당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머리가 아픈 부분이 남아 있겠죠. 누구는 네.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근거를 만들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명계 다선 의원 예를 들면 이현욱 의원이나 이런 네. 의원들에 대하여 쫓아내기 위한 명분으로 만약 만든다면 거기다 플러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내에서도 뒤처지더라 이런 것인데 이 데이터가 과연 그야말로 객관적인 데이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사실 국회에서 개혁을 얘기할 때마다 3선 이상 중진 출마 제한 같은 얘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이 연속해서 3선이냐 아니면 한 번 떨어졌다면 그걸 예외로 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개혁하자고 할 때 동일 지역 3선 정도 했으면 이제 정치 다른 데로, 시민들 네. 위해서 좀 용퇴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또 3선 정도 되면은 지역 내에서도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구실로 해서 새로운 정치 신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도 이런 부분 정치 신인들이 활발히 좀 정치권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나온 민주당 내에서의 3선 이상 출마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명계 의원들이 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가 된 게 사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는
당내에선 비주류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친한 의원들이 많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당권을 잡은 상황에서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확실히 내서 네. 이재명 친위 체제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프레임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영주 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